의천도룡기 이텐투롱지 완전 정리. 김용진 용저 사조 삼부곡 최후작 원나라 말기 무림대서사. 들어가며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 김용의 무협소설 하면 보통 사조 영웅전이나 신조협녀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세계관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이 바로 의천도룡기입니다. 전편들이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이 작품은 조금 더 묵직한 질문을 던져요. 영웅이 천하를 가졌을 때 그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힘이란 칼날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가? 주인공 장무기는 무협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주인공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탁월한 무공 천재이지만 우유부단하고 사랑에 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죠. 그런 그가 결국 천하 제일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택하는 여정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일부 세 가지 유산과 한 섬의 이야기. 전편이 남긴 것들, 먼저 배경을 좀 잡아야 해요. 의천도룡기는 전작 신조협녀로부터 약 100년 뒤 이야기입니다. 원나라가 중원을 지배한 지 오래됐고 한족은 이민족의 압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어요. 이 혼란한 시대의 무림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림무당감이 골륜 화산 청성으로 이루어진 6대 문파, 즉 세상이 인정하는 정파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 마교모저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는 명교밍짜오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과 악의 대립 같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그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두 가지 전설적인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의청엄 이텐갱과 도룡도 두롱다오입니다. 무림에는 이런 말이 떠돌아요. 무림에 도룡도가 나타나면 천하에 호령할 수 있다. 의청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누가 필적하랴. 모든 문파가 이 두 가지를 차지하려 혈안이 돼 있는 상황. 이게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장취산과 은소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사랑. 본격적인 이야기는 무당파 제자 장취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당파는 장산봉이라는 절세 고수가 세운 문파로 인품과 무학 모두 강호 최고 수준이에요. 장산봉의 7 제자 중 하나인 장취산은 성품이 강직하고 의리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 명교 계열의 금모사왕 사손씨의 슌과 인연이 닿으면서예요. 사손은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강자이자 과거에 깊은 상처를 입어 반쯤 미쳐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스승이 도룡도를 가지고 있다가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도룡도를 탈취한 뒤 강호를 떠돌며 수많은 사람을 해쳤죠. 장취사는 이런 사손을 단순히 악인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 상처와 분노 뒤에 있는 인간적인 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 장취사는 또 한 명과 인연을 맺어요. 강호의 유명한 무녀 우녀, 천은교 교주의 딸 은소소 인수수입니다. 은소소는 정파 입장에서 보면 사파 계열이에요. 손에 피를 묻힌 전력도 있고 장고에도 많고 당차죠. 그런데 장취사는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정파 무당의 제자와 사파 계열의 여인,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조합이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심이에요. 빙화돼서의 10년. 세 사람 장취사는 소소사소는 폭풍우 속에서 배를 잃고 북방 극지의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섬이 바로 빙화도 빙호다오입니다. 이름처럼 얼음과 화기가 공존하는 기이한 섬이죠. 강호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 사람만의 공간입니다. 이 섬에서 장취산과 은소소는 부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장무기 장무치예요. 사소는 아이의 의부가 되어 함께 지내면서 도룡도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세월을 보냅니다. 빙화돼서의 시간은 이 세 가족에게 유일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강호의 암투도 문파의 의무도 원수 가품도 없는 세상.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원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비극의 시작. 사소는 자신이 너무 오래 은둔하면 명교와 강호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장취산 부부와 장무기를 중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자신은 홀로 섬에 남기로 하죠. 그런데 세 사람이 육지에 닿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마침 장산봉의 100번째 생일 잔치 백수영화 무당산에서 열리고 축하를 명목으로 온갖 문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사손의 행방과 도룡도를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장취사는 형제의 의리로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살아서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겠다는 걸 안 장취사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은수소도 남편의 뒤를 따릅니다.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것은 네가 아직 어린 탓이 아니야. 사람을 섣불리 믿지 마라는 경고였죠. 이 장면은 무협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비극으로 꼽혀요. 주인공이 되기 전부터 아이는 이미 세상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으니까요. 이부 상처 입은 소년의 긴 방랑,
현명 신장 쉐밍 신장의 독도. 부모를 잃은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몽골 무관으로 위장했던 현명비라는 고수에게 붙잡혔다가 아이를 이용해 사손의 행방을 캐려던 그에게 현명신장이라는 독한 장법을 맞은 거예요. 현명신장은 음한인한 한 내공으로 치는 장법인데 이 장법에 맞으면 내장에 혹독한 한기가 스며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굳어가는 병이 생깁니다. 내공이 강한 성인이라면 어떻게 버텨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어린 장무기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장산봉은 자신의 내공으로 손자나 다름없는 장무기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어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어요. 결국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점점 몸이 약해지며 자라게 됩니다. 무당산의 그늘 아이가 보는 어른의 세계. 무당산 생활이 마냥 평화롭지는 않았어요. 장산봉의 제자들 중 일부는 장무기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지만 송청서 송칭슈라는 인물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야망과 시기심을 품은 비틀린 인물이에요. 그는 장무기를 은근히 괴롭히고 이 경험이 훗날 장무기의 사람 보는 눈을 더 예리하게 만듭니다. 몸이 너무 허약해진 장무기는 결국 스스로 무당산을 떠나 약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차라리 직접 찾겠다는 결심이었죠. 호접곡에서 만난 사람들. 방랑하던 장무기는 호접곡 후티에구이라는 곳에서 뜻밖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신의 신이 호청구 고지온유와 그의 아내 왕랑고, 그리고 호청구의 누이 기요부지 셔프와 딸 음리 인리예요. 이 중 기요부는 아미파 제자였으나 명교고수 양소 양셔와 금지된 사랑에 빠져 아미패에서 쫓겨나고 딸 음리를 낳았습니다. 호접곡은 그 모녀가 숨어 사는 곳이기도 했죠. 장무기는 어린 음리와 여기서 잠깐 함께 지내게 되는데 두 아이는 순수한 우정을 나눠요. 그런데 이 인연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호접곡도 강호의 암투 속에 끌려 들어가고 기요부는 아미파 스승 멸절 사태에게 죽임을 당하며 음리와 장무기는 헤어지게 됩니다. 곤륜에서 서역까지 배신의 연속. 치료약을 찾아 더 멀리 방랑을 이어가던 장무기는 각 지역의 정파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합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자고 하는 척하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걸 반복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장무기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요. 곤륜파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거의 죽을 뻔한 장무기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죽었다고 여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벽 아래에 생명을 구하고 인생을 바꿀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부 절벽 아래의 기적과 부활. 동굴 속의 비밀. 절벽 아래 깊은 동굴에 떨어진 장무기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굴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어떤 은둔 고수가 이 동굴에서 수십 년을 살며 비급과 경서들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이 비급들 가운데 핵심은 구양신공주 양쉔공의 신법이었습니다. 구양신공은 소림의 절대 무공인데 과거에 한 고승이 익히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이 동굴에 응어해 생을 마쳤어요. 장무기는 처음에는 너무 허약해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서를 읽고 신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겨우 글자를 읽는 수준이었어요. 2년이 지나자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나자 신법을 몸으로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을 때 장무기는 현명신장의 내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구양신공의 원기갱키가 온몸에 충만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강호로. 동굴에서 나온 장무기는 더 이상 병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내공만큼은 이미 인류 고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청년입니다. 얼굴도 많이 성장해서 예전을 아는 사람이라도 쉽게 알아보기 어렵죠. 그는 가장 먼저 과거의 원수들을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현명신장을 입힌 원흉, 부모님의 죽음에 연관된 자들. 그런데 복수보다 먼저 찾아온 건 현실이었어요. 강호는 장무기가 동굴에 있던 7년 동안에도 계속 돌아갔고 명교와 육대문파의 갈등은 더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장무기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위해 사는 소년이 아니라 강호의 판도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부 명교와 광명정 전투. 명교란 무엇인가? 여기서 잠깐 명교 밍짜오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명교는 페르시아에서 전해진 마니교 계열의 종교적 무장 단체예요. 광명, 즉 빛을 숭배하며 어둠에 맞선다는 교의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강호에서 마교로 낙인 찍혔다는 거예요. 교도들 중에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비밀주의적인 운영 방식이 의심을 샀고 무엇보다 기득권인 육대문파 입장에서 명교는 체제를 흔드는 위험 세력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명교는 원나라 지배에서 억압받는 한족 백성들을 돕고
반원 판유엔 활동을 은밀하게 이어가는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단체예요. 당시 명교는 내부 파벌 싸움으로 교주 자리가 비어 있었고 4대 호법왕, 오산이로 우산린 등 각 세력이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6대 문파는 명교를 일거에 처부수기로 결의하고 명교의 봉어지 광명정광 밍팅으로 징역합니다. 광명정 전투의 경과 6대 문파의 합동 공격은 강했어요. 명교는 내부가 분열된 차에 수세에 몰려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립니다. 각 당의 순회들이 부상을 입고 광명정은 포위됩니다. 이때 장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체를 숨긴 채 상황을 지켜봐요. 그런데 아미파 장군인 멸절 사태가 명교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겠다고 결심합니다. 장무기는 단독으로 6대 문파의 절정 고수들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여기서 그의 강함이 빛을 발해요. 구양신공과 함께 이전에 다른 경로로 익힌 건곤대나이 강쿤다이너와 이에라는 명교 최고 신법까지 습득한 상태였거든요. 건곤대나이는 상대의 내공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를 활용해 장무기는 6대 문파 고수들을 하나씩 제압하는데 포인트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결국 양측의 절정 고수들이 모두 제압된 상황에서 장무기는 명교의 역사와 실체, 그리고 이 전쟁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를 밝힙니다. 6대 문파는 더 이상 공격을 밀어붙일 명분을 잃고 물러서고 명교는 가까스로 생존합니다. 교주 추대. 명교 사람들은 장무기를 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교주가 될 그릇이라고 확신했어요. 젊지만 절대 무공을 갖췄고 명교의 신법을 통달했으며 무엇보다 판단이 냉정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명교 제34대 교주로 추대됩니다. 이때부터 장무기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강호 전체의 균형과 반원 운동의 상징으로 서게 됩니다. 5분의 여인, 4가지 사랑.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장무기를 둘러싼 4명의 여인 이야기예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각 인물이 독립적인 서사와 심리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들입니다. 조민처민적이자 연인. 조민은 원나라 여얀광의 딸로 강호 최고 수준의 머리를 가진 여인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명교와 무림 정파를 교란하는 명백한 적이에요. 고수들을 납치해 서로 싸우게 만들고 독을 쓰고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그녀를 단순한 악당으로 볼 수 없는 건 그 모든 행동 뒤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것이다 라는 강렬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솔직합니다. 그리고 점차 장무기를 원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적대에서 시작해 서로를 속이고 시험하고 그러면서도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장무기는 조민의 배신에 상처받으면서도 그녀의 솔직함과 지혜에 끌리고 위기 순간에 나타나는 그녀의 진심을 외면하지 못해요. 작품 후반, 조민은 자신의 나라 원나라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장무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녀는 결국 장무기를 택해요. 그 대가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조민이 장무기에게 남긴 말 중 유명한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3가지를 그려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주지약 슈치유와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 주지약은 아미파의 제자로 처음 만났을 때 장무기는 그녀를 아이처럼 돕습니다. 그리고 둘은 자라면서 서로 좋아하게 되죠. 겉으로는 이 작품 가장 순정적인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지약에게는 아미파 장문인 멸절사태라는 무게추가 있었어요. 멸절사태는 주지약에게 강박적인 기대를 심어줍니다. 너는 아미파를 일으켜야 한다. 의청엄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러려면 장무기를 배신해야 한다. 거의 세뇌에 가까운 주입이었죠. 주지약은 이 2가지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장무기를 사랑하는 자신과 아미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 결국 그녀는 장무기를 배신하는 선택을 합니다. 가짜 죽음을 연출하고 공격하고 배신하죠. 주지약을 단순한 악녀로 보기 어려운 건 그 배신의 뿌리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버려질 것이 무서워서 먼저 상처를 입히는 사람. 그게 주지약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소조셔나 순수한 헌신. 소조는 명교 관련 인물로 처음에는 신분을 숨긴 채 장무기 곁에 있게 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목적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돕는 아이 같은 여인이에요. 그녀의 노래와 웃음은 장무기에게 드문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조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페르시아 성교 쉥치아오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로 결국 먼 서역으로 돌아가 교단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소조와 장무기의 이별은 어쩌면 작품에서 가장 애틋한 장면 중 하나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도 함께할 수 없는 운명 때문에 헤어지는 거니까요. 음리, 인리, 오해와 연민의 인연. 음리는 앞서 호접곡에서 언급한 기호부의 딸입니다. 어린 시절 장무기와 잠깐 인연이 있었죠. 그런데 이후 음리의 인생은 너무 가혹했어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세상의 냉대와 비정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쌓여 음리는 괴팍하고 뒤틀린 성격이 됩니다.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깊은 진심과 장무기에 대한 오래된 감정이 있습니다. 장무기는 나중에 음리가 어린 시절의 그 아이였음을 알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음리는 자신의 사랑을 끝내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요. 내 여인이 그리는 그림. 이 네 여인은 각각 다른 유형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조미는 욕망하는 사랑, 주지약은 두려워하는 사랑, 소조는 헌신하는 사랑, 음리는 상처받은 사랑. 장무기는 이 네 가지 사랑 앞에서 매번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그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육부 의청원과 도룡도의 진짜 비밀, 이수하자의 수수께끼. 이 작품의 핵심 미스터리 중 하나는 의청엄과 도룡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무리민들은 이 두 병기를 손에 넣기 위해 싸우고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목유서 모맹이실과 도룡도 안에 있다. 무목유서는 남송의 명장 악비괴피가 남긴 병법서입니다. 이 병법을 얻으면 수만의 군대를 지휘할 전략을 갖게 되고 문자 그대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의청엄에는 구음진경주 인천진과 곽정의 절기인 항룡 18장 신법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비밀의 실체. 장무기가 마침내 두 병기를 손에 넣고 비밀을 확인했을 때 전설은 사실이었습니다. 도룡도 속에는 실제로 악비의 무목유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강한 자가 더 강해지기 위한 병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이 병법을 만든 건 전편의 주인공 곽정과 황용입니다. 원나라의 나라를 빼앗길 것을 예감한 그들이 훗날 한족이 나라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숨겨둔 거예요. 도룡투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입니다.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데 도룡은 황제를 벤다. 즉 외적의 황조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의청엄의 구음진경과 항룡 18장 신법은 이 병법을 쥔 지도자가 암살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줄 무공자산이었죠. 결국 이 두 병기의 진짜 의미는 무림패권이 아니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세대를 초월한 계획이었습니다. 곽정과 황용이 아이를 낳듯이 후세 영웅을 위해 심어둔 유산이에요. 김용은 이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검보다 중요한 것은 검을 쥔 자의 뜻이다. 실부 만한사 구출작전과 정파와의 화해, 원나라의 함정, 명교가 반원운동의 구심점이 되자 원조정은 한 번에 무림 전체를 제압할 계획을 세웁니다. 육대문파의 장문인들을 포함한 강호 핵심 인물들을 납치해 만한사 완안시의 탑에 가두는 거예요. 명부는 가짜로 만든 분쟁과 계략, 무리민들은 그 함정에 빠져 소림무당가미를 포함한 정파 최고 수준 인물들이 한꺼번에 감금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장무기는 조민, 명교 고수들과 함께 구출 작전을 계획합니다. 적의 심장부로 단신 잠입하는 이 작전은 이 작품에서 손꼽히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타반에서의 싸움. 구출 작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타반은 원나라 측 고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장무기 혼자서 다수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건곤대 나이와 구양신공을 총동원해 하나씩 제압하면서 감금된 사람들을 탑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멸절사태와의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평생 장무기를 적으로 봐왔던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중 가장 안타까운 최후를 맞아요. 원한과 집착 속에 살다가 그 집착을 놓지 못한 채 죽는 비극입니다. 정파와의 화해, 만한사 구출 이후 육대문파 사람들의 명교를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명교가 우리를 구해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오해가 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방적인 적대 관계에서는 벗어납니다. 장무기는 이 기회를 이용해 명교와 정파가 함께 원나라에 맞서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리더십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에 있었어요. 팔부 반원운동과 주원장의 부상, 역사의 흐름과 강호의 영웅들, 의천도룡기는 단순히 개인의 무협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나라 말기, 각지에서 반원봉기가 일어나고 한족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는 시대예요. 명교는 이 반원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 장무기 교주 체제 아래 주원장, 추위원장, 서달, 조다이, 상구춘, 청규춘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실제로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우는 인물들이에요. 주원장의 야망.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작품은 미묘한 불안을 심어줍니다. 주원장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명교와 반원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천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장무기는 이 변화를 느끼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주원장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장무기는 원나라가 물러가고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원했지 않아요?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새 나라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명나라 건국 이후 주원장은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는 냉혹한 황제가 됩니다. 작품은 이를 암시하면서 영웅이 권력을 원하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주제를 던져요. 장무기는 나는 저런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부천하를 버리고 사람을 선택하다. 교주 자리를 내려놓다. 반원 운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명교의 기반이 단단해진 시점에서 장무기는 교주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정확히는 은퇴가 아니라 후계에게 자리를 넘기는 거예요. 왜? 교주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교 교주이자 반원 운동의 상징이라는 위치는 장무기를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요구 속에 가두는 자리예요. 그는 이 무게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조민과의 결말. 조민은 모든 과정에서 장무기 곁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인 관계예요. 소설 마지막 장무기는 조민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 3가지를 그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조민이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둘 사이의 조용한 확인입니다. 장무기와 조민은 강호를 떠나 조용히 살기로 합니다. 천하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택한 거예요. 주지학과 사손의 결말. 주지학은 결국 장무기와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이 부른 결과였죠. 그녀의 결말은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홀로 남는 고독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왔는지를 마주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금모사왕 사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랫동안 빙화돼서 응어하다가 결국 시력을 잃고 죄업을 참회하며 불문에 귀의합니다. 죽을 때까지 복수와 원한에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찾은 평화는 내려놓음이었어요. 장무기는 의부 사손의 곁을 지켜드립니다. 10부 작품이 말하는 것들, 정파와 사파라는 편견. 이 작품이 무협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파정파이가 반드시 선하지 않고 사파계파가 반드시 악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소림무당가미 같은 정파는 강호의 명문이지만 그들 역시 탐욕과 오해,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멸절 사태는 정의를 외치면서 잔혹합니다. 일부 정파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이용하고 배신하죠. 반면 명교는 마교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억압받는 백성들을 돕고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 안에도 악한 사람이 있었지만 단체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건 편견이에요. 김용은 이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은 이름이나 소속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사랑과 의리, 천하와 한 사람. 장무기의 갈등 구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 문제, 내 여인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둘째는 사명 문제, 명교 교주이자 반원 운동의 지도자 자리를 계속할 것인가. 흥미로운 건 이 2 갈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무기가 우유부단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아무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쁜 리더십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를 다른 권력자들과 구별짓는 인간적인 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선택합니다. 천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교주의 권위가 아니라 조민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영웅이 천하를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영웅은 사람을 택했다. 이게 의천도룡기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의청엄과 도룡도라는 전설적인 병기의 진짜 의미가 무기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물건을 위해 싸우고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건 병법과 무공비급, 즉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싸울 것인가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지혜, 칼날이 아니라 사람. 이게 결국 작품이 말하는 진짜 힘이에요. 마치며 의천도룡기를 읽는다는 것. 이 작품은 읽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어릴 때 읽으면 화려한 무공과 긴장감 넘치는 전투, 아름다운 내 여인의 이야기로 읽혀요. 조금 나이가 들어 읽으면 장무기의 우유부단함이 답답하기도 하고 주지학의 선택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아본 눈으로 읽으면
이게 결국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보여요. 영웅이라는 이름과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따르는 삶의 용기. 장무기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흔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인물입니다. 의청엄은 하늘에 기댄 검이고 도룡도는 용을 베는 칼이에요. 하지만 가장 강한 무기는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 아닐까요?